뉴스를 통해 유산 상속을 노리며 가족이나 친척을 살해하는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1929년) 영국, 시드니 폭스는 당시로서는 거금인 어머니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런던으로 떠난다. 보험금 수령 만기일이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사기와 강도죄로 감옥에서 복역했었던 폭스는 출소한 후 어머니에게 헌신적인 아들로 돌변했다. 두 모자는 영국 마게이트의 메트로폴 호텔에서 함께 살았는데 두 사람은 숙박비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 그리고 10월 23일 밤, 폭스가 어머니 방에서 불이 났다며 신고를 한 후 그의 어머니는 호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사건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사체를 부검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녀가 목이 졸려 살해됐음을 알게 된다. 이미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이었던 폭스에게 다시 살인 혐의가 추가된다. 법정에 서게 된 폭스는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배심원단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몇 주 후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오늘은 유산을 노린 3건의 살인사건을 추적한다. 먼저 미국 플로리다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차에 폭탄을 설치했던 한 사업가를 소개한다. 그리고 영국에서 5명의 가족을 몰살했던 한 살인범이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1,400만 달러의 유산을 노리고 두 형제가 부모를 살해했던 사건을 공개한다. 1985년 8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사업을 하던 33살의 스티븐 벤슨이 자신의 어머니와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고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된다. 몇 주 전, 벤슨은 희생자들이 탑승한 차에 폭탄을 설치했고 차량은 어머니의 집 앞 도로에서 폭발했다. 여동생인 캐롤린은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심한 화상을 입었다. 남편에게서 1,000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았던 마가렛 벤슨 여사는 차가 폭발하는 순간 그대로 즉사했다. 함께 탑승했던 그녀의 손자도 폭발과 함께 생명을 잃었다. 캐롤린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3주가 지나서야 겨우 경찰 신문에 응할 수 있었다. 현장 조사를 벌인 경찰은 차량이 기계상의 결함 때문에 우연히 폭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경찰은 스티븐 벤슨을 용의자로 지목하지만 벤슨은 자신이 무죄인 것처럼 행동했다. 한편 폭발한 차량을 조사한 경찰은 폭발물에 사용된 금속 파이프가 벤슨의 회사 가까이 위치한 가게에서 판매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가게 점원은 사건 며칠 전 벤슨이 가게에서 파이프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물품 청구서에서 그의 지문도 발견된다. 벤슨의 재판은 플로리다의 포트 마이어스에서 열렸는데 그는 계속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목숨을 건진 그녀의 여동생이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한다. I guess that seeing Scott's body and seeing the flames, it kind of woke me up, and I realized that the car was on fire and I had to get out. 캐롤린은 벤슨이 늘 뒷자리에 앉는 어머니에게 계속 앞자리에 앉으라며 고집을 피웠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차에 타려던 벤슨이 잊은 물건이 있다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 순간에 차가 폭발했다고 증언했다. 벤슨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수시로 어머니에게서 돈을 빌려야 했다. 결국 벤슨은 어머니의 돈을 몰래 빼돌리는 대담한 짓까지 벌인다. 결국 이 때문에 사실이 발각될 것을 불안해했던 벤슨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기로 결심한다. 결국 사제 폭탄을 직접 만들어 어머니의 차에 설치했던 것이다. 벤슨의 변호를 맡은 마이클 맥도날드에게도 재판은 쉽지 않았다. They said he killed his mother because he stole $2.5 million from her. But you won't hear that in this courtroom because it wasn't true. 맥도날드 변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서에 찍힌 지문을 포함해 벤슨의 혐의를 증명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했다. 제리 블랙 검사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억측이라며 계속 반박했다. Mr. McDonald said he wasn't able to determine who had committed this particular crime. Mr. McDonald's problem is that he was looking everywhere else, except right here at the table in front of him. 11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벤슨의 유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벤슨에게 사형 언도를 요청했지만 판사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으려는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를 살해했기 때문에 플로리다의 특별법에 의해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시간이 흐른 후 여동생인 캐롤린은 벤슨의 아이들까지 상속 자격을 잃도록 조치했다. 벤슨에게 실망했던 그의 어머니는 이미 생존 당시 상속자 명단에서 그를 제외하려 했다고 한다. 벤슨은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사건 직후 용의선상에 올랐고 결국 평생 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벤슨이 어머니의 차에 폭탄을 설치하기 한 달 전 영국의 한 농장에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1985년 8월) 24살의 제레미 밤버가 가족의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낸다. 부모와 3명의 동생이 모두 죽은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밤버는 여자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가족들의 죽음에 몹시 슬퍼했다. 장례식이 치러지기 일주일 전 부모의 농장에 있던 밤버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집안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다. 5구의 사체가 널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62세의 밤버 부부는 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장녀인 27살의 셰일라 카펠도 총을 쥔 채 죽어 있었고 그녀의 6살 쌍둥이 아들 형제도 그녀의 곁에서 죽어 있었다. 출입구와 창문이 잠겨있는 것으로 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셰일라가 가족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보였다. 유일한 생존자이자 아버지의 일을 도와왔던 제레미 밤버가 거액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촌인 데이비드는 셰일라가 가족을 살해했다는 사실에 의혹을 제기한다. 데이비드는 셰일라가 총기도 다룰 줄 몰랐을 뿐 아니라 2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범행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결국 데이비드는 여동생과 함께 사고 현장을 찾는다. 2 사람은 어린 시절 몰래 출입을 하곤 했던 손쉽게 열 수 있는 비밀 창문을 찾아낸다. 그리고 총기 보관함에서 경찰이 찾아내지 못한 소음기를 찾아낸다. 거기엔 피까지 묻어 있었다. 한편 밤보의 여자친구인 줄리 머그포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다. 결국 남자친구인 밤보가 수개월 동안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 완전 범죄를 계획해왔음을 자백했다. 결국 밤보는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귀국하자마자 체포됐다. 그리고 다음날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셰일라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1986년 10월에 열린 밤보의 재판에서 검찰은 밤보가 혼자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부모와 동생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보가 밤중에 몰래 농장으로 들어와 어린 시절 출입했던 창문을 통해 실내로 잠입한 후 총기함에 있는 소총으로 가족을 살해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 경찰에 전화를 해 세일라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아버지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고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경찰도 처음엔 세일라가 범인이라고 추정했었다. 하지만 소음기가 달린 소총으로 자신의 턱을 쏘려 해도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줄리 머그포드도 증인으로 나서 남자친구인 반보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줄리는 법정에서 반보가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늘 부모를 죽이고 싶어 했다고 진술했다. 그럼 그녀의 인터뷰를 들어보자. It was Christmas of '84 when he first started talking about it, and he had this intention of poisoning them and burning down the house. And I just disregarded what he was saying really because he used to say things to shock people. Then at 6 o'clock in the morning when the police came to pick me up, that was when I first realised that there was something seriously wrong. And my worst fear was that it was Jeremy that had done something. 반보의 범행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 측은 피터 바네지스 박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바네지스 박사는 두 발의 총을 맞은 세일라가 스스로 두 번째 방아쇠까지 당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재판 11일째 반보는 직접 증인으로 나서 결백을 주장했다. 아주 침착한 모습이었다. 그는 부모를 사랑했었다는 말을 하면서 여자친구 줄리가 자신과 헤어진 안갚음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시각에 자신은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고 그때 아버지의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반보가 유죄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드레이크 판사는 제레미 반보에게 종신형과 함께 최소한 25년 동안 감형을 하지 못하도록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반보가 죄를 뉘우치길 기대했다. 한편 사촌인 데이비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다. It's very sad. Very sad. Feelings of relief and a lot of sadness. Why sadness? Because no one wins. We all lose. Can't bring them back. 2001년 3월 감옥에서 16년을 복역한 반보는 자신의 형량을 재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지만 2002년 12월 재판부는 그의 탄원서를 기각했다. 제레미 반보가 감옥으로 보내진 3년 후 미국 캘리포니아의 저택에서 중년의 부부가 잔혹하게 살해된다. (1989년 8월 20일) 자정을 넘긴 시간, 미국 비버리 힐즈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한 저택으로 출동한다. 그리고 집안에서 메넨데즈 부부의 사체를 발견한다. 두 사람 모두 근거리에서 여러 발의 총알을 맞아 사망한 상태였다. 강도가 잔혹하게 살해한 것처럼 보였다. I've been in this business for over 33 years, and I've heard of very few murders that were more savage than this one was. 그리고 4개월 뒤 메넨데즈 부부의 아들인 21살의 라일과 19살의 에릭이 살인 혐의로 체포된다. 하지만 두 형제는 오랫동안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았고 그 때문에 부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4년 후에야 메넨데즈 형제에 대한 재판이 개시됐고 검찰 측은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1,400만 달러의 유산이 살해 동기라고 주장했다. 희생자인 호세 메넨데즈는 1960년 16살 때 쿠바를 탈출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리고 회계사가 된 후 사업가로도 빠르게 성공해갔고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국의 대형 영화사인 캐럴코사의 간부로 자리를 잡게 된다. 성공한 메넨데즈 덕분에 가족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즐기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메넨데즈는 엄격한 아버지였다. Dad was pretty aggressive. He wanted to see results. He wanted to see them doing very well when they were working with me. Mom's personality was very different. Mom was sweet and soft and gentle. 메넨데즈는 장남인 라일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부정행위로 정학을 받게 되자 충격을 받는다. 반면 라일은 위압적인 아버지에 대해 늘 불만이었다. 결국 두 형제는 가족 간의 살인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를 본 후 부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989년 8월 20일 경찰은 부모들이 살해됐다는 라일과 에릭의 신고 전화를 받게 된다. 메넨데즈 부부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는 동안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들조차 범행 현장의 참혹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부검 결과 범인은 부부를 향해 인정사정 없이 방아쇠를 당긴 것이 분명했다. 현장 검증과 부검을 통해 부부를 향해 무려 14발의 총알이 발사됐음이 확인됐다. 주변 사람들 모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영화 배우 실베스타 스텔론도 그중 한 명이었다. He was a true cornerstone of this company, which I loved. 메넨데즈 부부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경찰은 잔혹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다. 경찰은 처음엔 두 형제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죽이는 일이 흔히 벌어지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라일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값비싼 포르쉐 스포츠카를 구입하더니 거액을 들여 새 집을 장만했다. 그리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명품 옷을 닥치는 대로 구입했다. Lyle would come in and instead of buying 1 or 2 shirts, he would buy 6. He would buy every color.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커다란 죄책감을 느끼게 된 두 형제가 심리치료사를 찾게 된다. 당시 녹음된 테이프는 뒤에 증거물로 제출됐다. 두 형제의 친구였던 글렌 스티븐스의 얘기를 들어보자. Went on the spending spree and a little bit and decided to go into business and wanted to start with his life right away and just put that behind him. And Eric was just dwelling on it and every day would break down into tears.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결국 에릭과 라일 형제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1990년 3월 라일과 친구 글렌이 차를 타고 막 집을 나서는 순간이었다. And all of a sudden, 2, 3, 4 guys jump out of the van, pull guns, and we're surrounded in like 2 perimeters, I think it was, of police. And there must have been 25, 30 policemen there. 라일이 체포된 지 며칠 후 에릭까지 자진해서 경찰서에 출두했고 곧 두 사람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다. 하지만 재판이 개시되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더 필요했다. 두 사람은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심원들도 두 사람이 잔혹한 살인마인지 불쌍한 희생양인지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재판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럼 이웃 주민의 증언을 들어보자. The boys were great, neat kids, well-behaved, polite. I never knew them to be otherwise. Full of fun, loved their parents. 1995년 8월 23일에 열린 2차 재판은 23주 동안 진행되며 무려 64명의 증인이 출두했다. 결국 두 형제의 1급 살인죄가 인정된다. 1차 재판도 주재했었던 스탠리 와이스버그 판사는 두 형제에게 가망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슬픈 현실이지만 돈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을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시드니 폭스는 어머니를 목졸라 죽이고 불까지 질렀다. 스티븐 벤슨은 완전 범죄를 노리며 폭탄으로 어머니를 살해했다. 제레미 밤버는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여동생에게 누명까지 씌웠다. 메넨데즈 형제는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에 부모에게서 심한 학대를 받았다는 변명을 내세웠다. you.